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노동시장론 제2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재개념입니다. 우리 교재 222페이지입니다. 자, 임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금이겠죠. 그래서 임금이라는 개념부터 봐서 임금 체계라든가 임금 형태라든가 또 최저임금 제도라든가 해서 노동시장 전반에서 사용되어지는 임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장이 2장 임금의 재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절은 임금의 의와 결정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이라는 개념은, 자, 임금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다르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수입의 원천인 거죠. 네, 수익인 거죠, 수익. 물론 근로자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걸 근로자가 아니고 자영업자나 내가 사용자다. 그럼 임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선 수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수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임금을 보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임금을 노동의 가격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몇 시간 일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를 주는 이런 것들을 노동의 가격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또 다른 견해는 노동력의 재생산비라고 보는 거예요. 노동력의 재생산비는 뭐냐면 내가 오늘 일했는데 내일 다시 일할 수 있는 심, 이게 재생산. 또 모레 일할 수 있는 거, 이거 재생산. 그런 것에 힘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게 임금이다. 그래서 오늘 얼마를 줬느냐에 따라서 내일 얼마나 더 열심히 할 것이냐, 이런 식의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재생산비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의 범위는 적은 개념으로 보면 경상적 지급, 우리가 이제 월급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만을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넓게 본다면 그것 외에, 경상적 임금 외에 각종 수당이라든가 상여금 이런 것까지를 다 합쳐서 볼 수 있는 게 임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후생비 혹은 복리후생비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복리후생이라는 거, 복지후생이라는 거는 종업원의 생활 수준을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재급부를 말한다. 그래서 종업원의 어떤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임금 외에 지급되는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해서 중식을 무료 제공한다든가, 혹은 싸게 제공한다든가,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든가, 혹은 기숙사를 운영한다든가, 자녀 학자금을 일부를 대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복리 혹은 복지 후생 비용에 속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복지나 복리나 같은 얘기니까 그냥 복리 후생이라고 해도 복지 후생으로 그냥 알아들으십시오. 자, 복지 후생의 3원칙은 첫 번째는 적정성. 그래서 기업에서 종업원들에게 적정하게 줘야지, 기업 규모는 작은데 큰 기업에서 내가 친구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 작은 회사 사장이 그럼 우리도 해줘야지 해서 해주면 적정하지 못한 거죠. 예, 그러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성의 원칙.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고, 이런 비합리성을 띠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협력성. 그래서 노사가 협력할 수 있게 복리후생이라는 게 꾸려져야지, 회사만 좋게 혹은 근로자만 좋게 이렇게 꾸려져도 안 된다라는 거죠. 혹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국가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을 설계할 때는 어떤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종업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업원 참여에 의한 설계가 되어야 된다. 종업원이 원하는 거는 종업원이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난 이런 게 필요하다, 넌 어떤 게 필요해,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이
조율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라는, 회사에서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 범위가 넓은 제도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리후생제도 A와 B라는 게 있다. 그럼 A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름 휴가 비용 뭐 전사원에게 1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거. B라는 건 예를 들어서 자녀 대학 입학자금 지원.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비율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 A와 B라는 복리후생 제도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네? 당연한 겁니다. A가 더 많은 근로자에게, 이거는 거의 전 사원에게 돌아가겠죠, 혜택이. 근데 이거는 전 사원이 아니겠죠. 나이 많은 사원만 혜택이 되겠죠. 나이 많은. 나이 젊은 사원은 결혼도 안 했는데 자녀가 어딨어. 자녀가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니거나 유치원 다니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게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상 범위가 넓은 거잖아요, 이게. 이런 거부터 우선적으로 선택해 주라는 거예요. 설계해 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의 지불 능력에 맞게 설계해 줘라. 지금 회사가 잘 나간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지금 뭐 업계 1등이라고, 응? 1등이라고 해서 업계는 아니지만 한국 전체, 한국의 1등인 기업의 복리후생을 쫓아가겠다. 이러다가는 한 5년 뒤에는 힘들어질 겁니다. 예. 업계 1위 해봤자 그냥 뭐 작은 규모의 업계 1위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내가 치킨집 1위다. 치킨 가게에서 1등하는 가게다. 근데 뭐 S전자나 혹은 뭐 H자동차 이런 수준의 복리후생을 직원들에게 해줄 수 있나요? 없죠. 예. 미래에 어떤 해줄 수 있는 것까지를 감안해서 결정하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라는 건 뭐냐면 카페테리아, 예전에는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지금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C는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부모 칠순 경조금 뭐 20만 원씩 지급 뭐 이런 식이었다. 그래서 뭐 A부터 뭐 F까지 해서 우리 회사의 뭐 복리후생은 이런 식의 제도가 있다. 이 중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것만 가져갔던 거예요. 보통의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게 아니라 아예 A, B, C, D, E, F 이렇게 똑같은 거지만 F 중에서 자, 이 중에서 세 가지씩 골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에게 해당하는 것만 가져가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은 이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거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부모가 칠순이 다가오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택하겠죠. 이게 카페에서 무언가, 음식을 선택하듯이 종업원이 본인이 선택하기 위해서 그 복리후생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게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이런 고정적인 복리후생 제도 하에서 해당하는 것만 나에게 가져갈 수 있어.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이 중에서 3개 뭐 B, A, C, E 나 요것만 선택할래. 그럼 뭐 홍길동이는 그렇게 선택하고 뭐 김계동이는 B, C, D 이렇게 선택할래. 그 다음에 뭐 박칠순이는 뭐 F, 뭐 D, 뭐 B 이런 식으로 선택할래.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페테리아식의 장점과
장점은 종업원 개인의 욕구나 선호를 보다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고 보상 가치에 대한 인식과 만족감이 증대하죠.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 만족스러운 그렇겠죠. 단점은 관리적인 복합성과 비용이 증가하고 개인의 이용 가능한 복지후생비의 총액을 산정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 단체로 실시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적으면 비용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은 힘들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중소기업 몇 개가 묶어서 하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1부터 10 이렇게 10개 회사가 이런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콘도 회원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10개 회사가 묶어서 하기 때문에 한 개 회사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또 생깁니다. 그것만. 그래서 그 상품을 보험 고르듯이 상품 고르듯이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거죠, 지금. 네. 어쨌든 단점으로 이제 비용이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신청자가 적으면. 그 다음에 부가급여라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종업원들의 지급되는 것 중에서 돈이 아닌 다른 걸로 지급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돈으로 지급되더라도 그 급여가 아닌 걸로 지급되는 거. 그래서 이제 유급 휴가에 따른 연차 보상이라든가 혹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복리후생 중에서 기숙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통근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부가급여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급여라는 거는 사용자가 개별적 또는 단체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종업원에게 노동시간 대가 이외의 요인으로 지불되는 모든 보상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임금,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외에 지급되는 그러한 모든 보상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가급여의 종류는 퇴직금도 속하고 월차는 없어졌으니까 월차 휴가는 그렇고 연차 휴가, 그 다음에 생리휴가는 무급이니까 그것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산전후 휴가 등등등 이렇게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서 휴가비가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보험에 따른 보험료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회사 부담의 교육훈련비, 기타 식권 무료로 제공된다든가 혹은 상품권, 직업복지권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것들을 모두 다 부가급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거는 사용자도 선호할 수 있고 근로자도 선호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자 입장에서는 왜 부가급여를 선호하느냐. 첫 번째, 과세 금액이 감소해서 조세나 보험료 부담이 감소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여나 혹은 월급을 올려주면 회사 입장에서도 4대 보험에 더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돈이 아니고 다른 거로 준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임금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 돈 갖고 임금 10만 원 올려줄 것 갖고 그냥 중식 무료로 제공해 줄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임금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4대 보험료 회사 부담금 떼어야 되는데 그거 안 떼고 중식 제공한다는 건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세금이 감면된다는 세금이. 그래서 조세나 보험료 부담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보험료는 사회보험료죠. 예. 두 번째는 사용자는 특정 근로자를 채용 시마다 그에 맞는 부가급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채용 시 유리화되는 거예요.
다 일괄적이지 않으니까. 어쨌든 어떤 사람은 우리 회사의 부가급여 제도가 좋은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애플이라는 회사와 구글이라는 회사가 뭐 IT 업계에서는 그래도 좀 잘 나가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급여만으로 따지면 애플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 구글에 있던 사람들이 애플로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애플은 급여는 비록 구글이 이제 애플보다 좀 적지만 구글에서는 복리후생이 너무 잘 돼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결혼한 여성 같으면 애를 옆에 데리고 와가지고 유치원에 맡기고, 회사 내에 있는 유치원에 맡기고, 또 빨래 한 바구니 들고 와서 또 회사 내에 있는 세탁소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회사에서 일 끝나고 갈 때는 세탁물 깨끗이 빨아서 다림질까지 싹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아이 회사에 있는 유치원에서 다 돌보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데려갈 수 있고, 뭐 등등등. 어떤 뭐 하나의 예로 이제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라도 근무한 직원이라 하잖아요. 정식으로. 그러면 이 직원이 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면 부인에게 이 직원의 그 임금에 뭐 예를 들어서 한 50%를 뭐 10년이나 20년 동안 준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복리후생 제도가 잘 돼 있다라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나는 복리후생 좋은 회사로 갈래. 급여 좀 적더라도. 아니야, 나는 복리후생 적어도 난 급여 많은 회사로 갈래. 이렇게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거기에 맞는 사람 뽑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의 임금 인상 규제 등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여 우수인재 확보할 수 있다. 임금 인상 회피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국가 입장에서는 그 임금이 너무 높은 회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국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은 회사가 자꾸 임금을 높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안 올리고 이런 부가급여를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켜서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족스러운 사람 같으면 이 회사의 부가급여가 만족스러운 사람 같으면 여기 굉장히 좋아. 그래서 장기 근속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부가급여를 선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똑같은 얘기예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임금을 10만 원을 올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중식 무료 제공 뭐 이러면 임금 10만 원 올라가 봤자 내가 실제적으로 받는 건 한 8만 원쯤 받으려나? 뭐 세금 떼고 그러면. 근데 중식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6천 원씩만 잡아도 21일이면 얼마야? 12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도 감사한다. 그래서 세금 플러스 보험료 같은 이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 이득이 증가한다. 그래서 상품권 등과 같은 현물 형태의 급여는 대량 할인되어 구매되므로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이득이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회사에서 8만 원어치 뭘 준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10만 원짜리를 8만 원에 구매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백화점 가서 10만 원어치 살 수 있는 거죠. 10만 원 상품권이라면. 그 다음에 이연보수일 경우 세율이 감소한다. 이연보수라는 건 나중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나중에 받게 돼.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게 돼.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있다가 받는 거라서 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용자든
근로자든 예, 부가급여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임금의 기능입니다. 225페이지 임금의 기능. 근로자는 소득의 원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임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주택을 구입하든 음식물을 사서 먹든 혹은 뭐 여행을 다니든 예, 소득의 원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업주의 관리 방안 및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관리 방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냐면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권한을 가진 게. 예, 사용자잖아요. 너 말 나한테 잘 들어야지 내가 임금 높여줄 거야. 이런 관리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 또 단결 수단이 되는 게, 야, 우리 이만큼 받는 거 좀 불만이지 않냐? 우리 단결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임금 더 달라고 요청하자. 얼만큼. 이렇게 단결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임금 인상만큼 가장 좋은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투자를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임금이 낮은 곳이 좋을까요? 높은 곳이 좋을까요? 네, 낮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공장 가지고 있다 중국으로 옮겨가고 중국에 있다가 또 동남아로 가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임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임금이 똑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낮은 임금에 만들어야 이윤이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국민소득의 구성 부분으로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예,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또 임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으면 지금 인구 절벽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또 내수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임금도 높여요. 왜? 그 임금 갖고 나가서 쓰라는 거죠. 퇴근 이후에. 그래야 경기가 돌아가고 그럼으로 해서 전체 기업이 또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최저임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